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크리벳 KCCI HID 포럼이 시작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리에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크리벳 KCCI HRD 포럼의 사회를 맡은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권혁대입니다. 포럼 시작에 앞서 오늘 일정을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먼저 개회사, 환영사에 이어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15분간 브레이크 타임 후 종합 토론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 정책과 현황 등 유익한 내용이 공유될 예정이니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크리벳 KCCI HRD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님께서 개회사를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오늘 의미가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직업능력연구원 크리벳 입장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그리고 특히 우리 김황 단장님이 계시는 인력사업단과 같이 이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하게 된 것은 대단히 뜻깊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여러 기관들과 지금 공동으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MOU도 맺고 있습니다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는 달리 의외로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인 그리고 수요자이면서 동시에 공급자이기도 한 대한상공회의소의 여러 가지 미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식화시키지 못했던 점은 아쉬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김황 단장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일회성이 아니고 우리가 이걸 계기로 계속적으로 양 기관이 협력하는 것이 우리 두 기관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지금 능력 개발 영역에서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합심을 해서 몇 달 준비를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이 가지는 여러 가지 상징성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한국 사회 전체에서 특히 직업훈련 그리고 지금 능력 개발 영역에서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자리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어제까지 또 비가 많이 오다가 오늘 오후부터 해가 상당히 쨍쨍이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한상공회의소 그중에서도 특히 인력개발사업단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그리고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후원해 주신 고용노동부 관계자 분들께도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산업 환경의 급변과 메가 트렌드의 변화 속에서 직업 능력 정책의 새로운 접근법과 전략을 찾아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인 수요 맞춤형 직업 능력 개발 정책 현황과 해법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포럼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직업 능력 정책이 어떻게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며 그리고 고숙련 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지를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포럼이 산업계, 연구계 그리고 정부 간의 소통과 협력을 돕는
효과적인 플랫폼이 됨으로써 우리나라 지급능력 정책 발전의 중요한 자리가 되기를 또한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발표자분들은 지급능력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수요 맞춤형 지급능력 개발 정책에 관한 신선한 시각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두 분의 발제자가 있습니다. 한국지급능력연구원의 류기락 본부장님,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의 이상신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의 패널 참석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도 보시다시피 아주 이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늘 2개의 주제 발표에 대해서 소중한 조언을 해주실 것입니다. 지급능력 심사평가원의 이기우 팀장님, 그리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오계택 선임연구위원님, 그리고 한국지급능력연구원의 장혜정 지역산업 HRD 연구센터장님, 그리고 SAP 코리아 박지현 전무이사님, 또한 고용노동부의 박종일 인적자원개발 과장님께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특별히 오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시는 바로 얼마 전까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서 임기를 마치시고 지금 현재 다시 원래 직장인 경기대학교로 복귀하신 강순희 전 이사장 겸 교수님께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듣기로 복귀하신 지 한 달 약간 넘으셨는데 오늘 이 자리가 공식적으로 이사장직 마치고 출연한 첫 작품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포럼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오늘 포럼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번 포럼이 산학연정 협력을 돕는 효과적인 플랫폼이 되어 우리나라 지급능력 정책 발전에 중요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왕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단장 김왕입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하고 우리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크리벳 KCCI HRD 포럼 이게 1차 포럼입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의 연구기관과 우리 또 대표 경제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나라 직업능력 개발 정책이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우리 훈련기관이나 또 기업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 자리는 정말 뜻깊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우리 류장수 원장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 중요한 내용들을 또 발표해 주실 우리 두 분의 발표자들 류기락 우리 직업능력연구원의 본부장님과 또 우리 대한상공회의소 이상신 팀장님 두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패널 토론을 이끌어 주실 우리 강순희 교수님께 특별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강순희 교수님에 대해서는 류장수 원장님께서 잘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또 우리 오계택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과 또 우리 장혜정 직업능력연구원의 센터장님, 그리고 우리 심사평가원의 이기우 팀장님, 또 SAP 코리아의 박지현 전무이사님, 이렇게 지금 이제 잠깐 회의 때문에 늦어지고 계십니다만은 우리 박종일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과장님 등등
훌륭한 또 토론자분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말씀해 주실 거라 기대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급속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해서 직업능력개발 우리 정책이나 이런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의하기 위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산업구조가 변하게 되게 되면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등장하게 되고 또 직업들도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변화를 겪습니다. 또 기술 기능 수요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된 여건 속에서 직업훈련이 적절한 인력을 이렇게 공급하기 위해서 또 배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또 기업 인력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우 뜻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특히 오늘 포럼은 단순한 이런 이제 일회적인 포럼에 그치지 않고 연구계와 산업계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직업훈련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수요자 중심형, 수요자 맞춤형 훈련이라고 보기에는 그동안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면이 여전히 있다. 또 우리 청년들이나 또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우리가 갖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많은 논의와 또 실행이 뒷받침돼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포럼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대한상공회의소 두 기관의 직업능력 발전에 어떤 두 기관의 협력의 초석을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고 앞으로 지속적인 협업의 첫 출발이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또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업 수요 중심의 훈련 과정 설계와 운영을 강화하는 방안 고민 및 훈련 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논의되길 기대하고 이번 포럼을 통해 일회적인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직업 능력 정책 발전에 초석을 놓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주제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유기락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본부장님께서 기업 직업훈련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잠시 정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주제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를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기락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본부장께서 기업 직업훈련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유기락입니다. 오늘 이 포럼의 취지나 어떤 의미에 대해서는 앞에 이제 저희 원장님 그리고 이제 단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저도 그 포럼의 취지에 굉장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발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제목을 짓고 나서 사실은 저희 동료들과 조금 논의를 했었는데 동료들이 좀 걱정을 했어요. 제목이 너무 좀 도발적이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협력과 이 화합을 다지는 자리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이걸 잘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일단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문제라고 하면
이게 정말 어떤 뭐가 잘못되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실제로 이제 문제를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해법도 달라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우리가 기업 직업 훈련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 시점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목을 기업 직업 훈련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지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아마 제 발표를 따라오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체 발표는 우선 이제 과연 이 기업 직업 훈련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특히 이제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직업 훈련에 대한 수요의 주체인 어떤 기업 관점에서 주요 쟁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실제로 이제 기업 직업 훈련이 학교 교육과는 다르게 굉장히 이제 그 여러 동료들 그리고 뭐 상사라든지 혹은 이제 훈련 기관, 정부, 기업과의 어떤 다양한 관계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노동시장과 일터의 현실에 대해서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에서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최근에 그 수요 맞춤형 훈련, 특히 이제 기업 직업 훈련 분야에서 고용노동부가 이제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있고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도 그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다만 좀 아쉬운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오늘 이제 발제하는 내용이 아마 다른 많은 분들과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는데 좀 도움이 된다라면 저로서는 이제 아마 만족하는 이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게 이제 좀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봤을 때 이것을 이제 어떤 해법들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오래된 문제 새로운 해법이라고 이제 네 번째 저의 주제를 붙여봤고요.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이 결론을 대신하면서 기업 직업 훈련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제 나름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게 두 가지 정도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 혹은 이제 탄소 중립 경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는 비단 교육 훈련 분야뿐만 아니라 뭐 산업 기술이라든지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그림에서 적고 있는 것처럼 실제 이제 산업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디지털 기술의 이제 도입과 확대만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뭐 이제 이제 빅데이터 같은 어떤 지능 정보 기술이 결합되면서 실제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방식이나 생산의 공정이나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스가 바뀌고 있고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를 만드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이 AI 기술을 도입한 어떤 이제 그 솔루션 이제 적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제가 이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근데 이제 이 디지털 전환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그 지능 정보 기술이 도입되면서 그에 맞추어서 이제 필요한 어떤 그 직업 능력을 기르는 측면이 있지만 그 노동 시장과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과거에 기업이 사람을 고용해서 오랫동안 이제 인력을 양성하면서 훈련에 대해 투자했던 그 모델 자체가 달라지는 이른바 이 플랫폼 경제가 도입이 되고 자연스럽게 플랫폼 경제에서는 기존의 어떤 인력 활용 방식과는 다른 형태의 이제 그 노동들이 많이 출현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다양한 어떤 플랫폼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서비스를 통해서도 실제로 많이 구매하는 접하게 되는 플랫폼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기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호출형이라든지 뭐 크라우드워크 같은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형태들이 있고 디지털 플랫폼이 실제 거래되는 유형 오른쪽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그 웹 기반보다는 지역 기반의 이제 그 플랫폼 노동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고 기관마다 약간 추계는 다릅니다만 대략 이제 노동 인구의 이제 경활 인구의 3%에서 8% 정도까지 지금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추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는 의미가 굉장히 인력 양성, 특히 이제 직업 훈련 투자 측면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전환을 얘기를 할 때 기술의 지능 정보 기술뿐만 아니라 플랫폼 경제 그리고 이제 더불어 이제 불완전 노동이 출현하는 측면도 저는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환의 축이 이른바 이 그린 전환입니다. 그린 전환은 아시다시피 탄소 중립 경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
가깝게는 이제 친환경 기술이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변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국제적인 규범이 형성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기업의 비즈니스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뭐 아리백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어떤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양한 분야에서 신기술에 대한 수요가 나타날 수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전통적인 어떤 탄소 산업의 어떤 소멸, 그에 따른 어떤 노동자들의 어떤 이제 고용의 위기 같은 것들이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많은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슬라이드에선 제가 이제 현재 그 그린 전환이 국가별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제 MIT의 보고서를 인용해 봤는데,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대략 한 11위 정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어떤 이제 전환의 경로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부 항목들을 이제 다룬 보고서를 잘 살펴보면 탄소 저감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기후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뒤처져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실제로 이제 그 그린 사회라고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뭐 재생에너지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리사이클링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선도적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평가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그린 전환에 관련된 국가 단위에서 혹은 이제 세계적인 수준, 글로벌 수준에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 직업 훈련이라는 화두로 이제 다시 좀 돌아가 보면, 기업 직업 훈련의 가장 중요한 이제 행위자들, 플레이어들이 누굴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두 축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기업이 한 축이 될 것이고, 다른 한쪽에 이제 국가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뭐 좀 학술적인 논의긴 합니다만, 국가와 기업이 실제로 이제 인재 양성, 그리고 이제 인재를 다시 이제 채용하는 인재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대략적인 이제 국가들의 어떤 분포, 이제 국가들의 유형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생각하시는 나라들과 대충 이렇게 비슷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대륙 유럽의 국가들이 있잖아요. 독일이라든지 스위스처럼 도제 교육과 일학습 병행 같은 어떤 듀얼 시스템이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는 이제 국가들은 국가와 기업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다른 한 축의 이제 북유럽 국가들은 국가가 공교육을 통해서 특히 이제 직업 학교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제 기업의 참여는 낮은 편이고, 이 두 주체 모두가 상대적으로 이제 크게 관여하지 않는 모델이 바로 이 영미권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미국과 아일랜드가 대표적인 이제 사례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 데이터로 이 기준을 적용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도 여기 비슷한, 현재로서는 비슷한 위치에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고용노동부의 여러 직업훈련 정책이나 교육부의 이제 직업교육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경로를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제 그 대륙 유럽 모형을 따라가는 경로가 하나 있고, 하나는 상대적으로 국가의 어떤 이제 역할은 크지 않으면서 기업의 역할을 확대하는 부분. 이제 사실 여기에 일본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일본을 이제 따라가는 모형, 혹은 이제 일본과 그 국가와 기업의 역할 측면에서 비슷해지는 어떤 그런 경로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에서 기업 직업 훈련을 이제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린 부분, 특히 수요 측면은 굉장히 거시적인 측면이긴 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이 본격화되었을 때 이 요인들이 특히 이제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 산업에 투자를 하고 인재를 양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우리의 어떤 직업 훈련 체제의 어떤 방향, 경로도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기업에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혹은 이제 채용하는 인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 훈련 투자를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구직자 입장에서도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좋은 일자리를 얻으면 좋고, 직무 환경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주 신속한 어떤 이제 재교육 훈련을 받으면 좋은데, 당연히 비용이 수반되게 되고, 이 투자에 대한 수익을 누가 해소하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나는 비용을 분담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양성한 인재를 쓰겠다, 혹은 이제 국가가 투자한 인재를 쓰겠다라는 어떤 입장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공공재 창출 문제, 혹은 이제 집합행위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저는 본격화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동시장에서 기업이 채용을 해서 훈련 투자를 해서 장기 군속을 해서 이렇게 인재를 활용했다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디지털 그린 전환이 본격화되면 한 기업에서 한 기업에 이제 유용한 기술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이나 여러 직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면서 편익은 취하고자 하는 어떤 플레이어들의 어떤 성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것이 이제 제가 여기 가운데 적은 이런 문제들, 흔히 이제 뭐 그 플레이어들의 이제 게임으로 본다라면 최적의 솔루션이 아닌 다른 해법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특히 인적 자본 투자에 대한 회수 불이익이 크죠. IT 기업에서 지금 중도체역이 엄청 많고 이직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문제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직접 양성이나 훈련 투자, 이 메이크 디시전을 했다라면 최근에는 바이 디시전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아마 많은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도체형이 확대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런 이제 외부적인 기술 변화의 복합성이라든지 조직 유연성 확대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서 우리의 어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의 문제, 그리고 중층 원하청 관계, 이런 문제들이 결합되었을 때 더 나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맞춤형 훈련에 대한 오늘 주제이기도 하고 상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의 이제 방침이기도 한데 상당히 어려워요. 이 얘기 용어 자체가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러 이제 학술지나 이제 정책 보고서를 다 뒤져봤거든요. 근데 이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한 게 사실은 거의 없어요.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어떤 정의인지 모르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의가 잘 안 되는 용어예요. 그래서 김황 단장님께서 또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인용을 했는데, 이 전 과정 있잖아요. 훈련 수요 조사라든지 과정 설계, 실제로 훈련생 모집, 실제로 훈련을 실시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뭐 그 정부나 혹은 이제 평가기관 말고 기업이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모델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상당히 이제 그 정의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인용은 안 달았지만 채용을 했고 차용을 했고, 다행히 우리 연구원에 이제 저희 연구원의 다른 박사님이 연구한 결과도 보면 이것을 이제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이런 과정에서 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무 인력도 투입하고 프로젝트도 돌리고 평가도 하는 이런 모델에서 아마 이제 기업 맞춤형 훈련이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맞춤형 훈련은 결국은 이제 해당 기업의 어떤 직무를 분석을 해서 이 채용 단계 혹은 이제 훈련 단계에서부터 이미 이제 직무 스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한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이나 직장에서 통용할 수 있는 스킬에 대한 수요가 커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딜레마가 생기는데,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특히 이제 직업교육 훈련 분야 이제 그 개도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부러워하는 모델을 갖고 있어요, 한국이. 그래서 이제 ODA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국에 대한 벤치마킹에 대한 요구가 크고, OECD 같은 국제기구에서 우리 모델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어떤 우수 사례들도 많이 발굴을 하는데, 제가 왜 계속 문제만 얘기하냐라고 이제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아시다시피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지원과 이제 일자리 미스매치는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만 좀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고용노동부의 경활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보더라도 여전히 첫 일자리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리고 기간이 지연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쪽의 부분은 실제로 사업체에서 필요한 인원이 있어 채용을 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했을 때 왜 그랬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당연히 이제 근로조건이나 이제 보상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대기업은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요구하는 어떤 직무나 이제 학력,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이런 이제 양극화된 분단된 어떤 이제 미스매치의 결과가 이제 이 자료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대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산업 통계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부가가치 중심으로 300인 이상 기업과 300인 이하 기업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대략 이제 30% 선에서, 제가 뭐 2019년 가장 최근 자료는 2019년에서 조금 개선되긴 했습니다만 이 대략 3분의 1 정도 부가가치 생산성의 격차가 밖에 안 된다라는 것, 300인 이상 기업에 대비했을 때 이것은 뭐 여전히 이제 우리의 이제 어려운 현실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훈련 투자 부분도 기업체 노동 비용 조사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면 300인 미만 같은 경우에 전체 이제 노동 비용, 이건 월 단위입니다. 그래서 440만 원, 뭐 여기 이제 64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교육 훈련비가 이게 4,800원이죠. 여기는 이제 얼마입니까? 대략 3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비율로 봤을 때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6배 정도 또 300인 이상 기업이 교육 훈련 돈을 쓰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그리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노동시장 이중 구조, 이게 보상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임금에 있어서의 격차를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서 구분해 봤을 때 300인 이상 정규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300인 미만 비정규직은 여전히 이제 40%, 44% 정도의 이제 임금 수준, 시간당 임금 정도를 받고 있는 반면에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죠? 이렇게 차이가 있고 이게 조금 개선되는 추이를 보여줬는데 다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시 악화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경향들이 있고 제가 이제 교육훈련과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와 실업 안전망에 대한 선호가 그러면 노동시장의 지위에 따라 달라질 것인가를 또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별도의 논문에서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 외부자와 내부자라고 구분돼 있는데 내부자는 대기업의 정규직이면서 노조가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내부자로 엄격하게 규정을 했고 이게 외부자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부자, 외부자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는 뭐 12% 정도가 이제 내부자라고 얘기하는 연구들이 많아요. 근데 제 기준으로 했을 땐 대략 8%로 일단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보면 외부자들은 여전히 이제 그 소득 보장, 그러니까 고용보험 이외에 한국형 실업부조와 같은 어떤 관대한 실업부조에 대한 어떤 요구가 상당히 그래도 커요. 반면에 내부자들은 그것보다는 이 교육훈련에 대한 그 내일배움 카드, 국민 내일배움 카드제와 같은 개인 훈련 계좌제에 대한 어떤 요구가 큰 이런 분단된 어떤 이제 정책 선호가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썼죠 벌써? 예. 그리고 이제 5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이 그래프가 무슨 얘기냐면 다 아시는 것처럼 대중소기업의 격차가 단순히 이제 보상이나 임금이나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스킬에 대한 어떤 스킬을 얼마나 필요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죠. 30분 이상 사고가 필요한 활동에 얼마나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 물어봤을 때 그 질문에 대한 격차가 상당히 커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학력과 언어 능력은 일반적인 인지 능력을 측정한 거거든요. OECD 국가들은 언어 능력이 높아지거나 학력이 높아지면 고용률도 높아지고 임금도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해서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데 인지 능력은 반대로 되는 희한한 상황이 펼쳐지죠.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아주 높은 4단계, 5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고용률이 더 낮아요, 오히려.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직업 훈련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OECD에서 이제 여러 국가들의 어떤 그 직업 훈련 체제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게 보시면 이제 그 전체 국가에서 상위 수준이냐, 최상이냐, 상위냐, 중간이냐, 하위냐 이렇게 나눠 놓은 거거든요. 우리나라를 보시면 스킬의 개발 부분, 이게 교육 훈련에 대한 투자나 이제 특히 정규 교육에 대한 효과성 부분인데 괜찮아요, 상당히. 아시다시피 청년들 교육도 많이 받고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근데 실제로 일터에서 얼마나 그런 스킬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느냐 보면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일터에서 얼마나 스킬을 쓸 수 있도록 조직을 혁신하느냐,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육 훈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실 오늘 이제 제가 딱 한마디만 한다면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략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그에 맞춰서 우리의 이제 직업훈련 체제도 좀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정책 흐름을 보면 최근에 이제 그 고용보험 환급 훈련의 경우에 추이를 보면 여기는 좀 이제 예외적이에요. 그러니까 공통법적 훈련 지원을 해준 어떤 두 개를 제외하고는 이제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그에 반해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갖고 있죠. 개인 지원도 있고 이제 사업주 지원도 있고 뭐 공공훈련 폴리텍이라든지 이런 어떤 공공훈련 기관을 통한 지원도 있고 기업 지원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표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직능련에서 오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게 표가 볼 때마다 새로워요. 워낙 자주 바꾸기 때문에 이거 볼 때마다 한 6개월 정도 안 보면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는 정도이니까 실제 이제 현장에 있는 수요자들은 얼마나 어렵겠는가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업 직업훈련 실태 조사를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부 지원 훈련을 왜 활용하지 않느냐를 보면요, 여기 이게 산업 부분인데 이 표를 주목해야 되는데 지원 절차가 복잡해서 못한다는 경우는 대략 17%밖에 안 돼요.
그에 반해서 필요성이 없어 인식 못한다 40%죠. 그리고 교육 훈련을 아예 안 한다, 실시하지 않다가 20%입니다. 이게 우리가 절차나 규제 완화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 표거든요.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이제 오른쪽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어요. 교육 훈련을 왜 안 하는지. 이게 지금 이제 첫 번째 응답이 실제로 이제 하고 있지 않은 거고, 두 번째는 했지만 충분히 하지 않았고, 세 번째는 이제 충분히 했다는 건데, 대략 요 이렇게 도형을 보시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 항목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이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건 보여주는 것이고요.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이제 문제들,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 혁신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그에 맞춰서 직업훈련 분야의 다양한 이제 규제 혁신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해서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들도 있고 의미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오른쪽에 세 가지 축으로 훈련의 질적 성과를 제기하고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렇게 뭐 이제 컨소시엄을 활성화한다 이런 것들도 있고, 실제로 이제 그 정책 자료를 보면 우수한 사례들이 많아요. 특히 MZ 세대의 이제 눈높이에 맞춰서 넷플릭스 형태로 패키지 구독형 형태로 이제 개인의 훈련 선택권을 높여주는 이제 프로그램들을 사업주 훈련에 도입했다는 게 상당히 좀 특징적이긴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지금 노동시장에서 어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이제 스킬에 대한 수요가 있는가, 그리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제 정책을 개입해야 되는가를 봤을 때 절차적인 규제 완화는 대략 17%밖에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훈련하고 있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이게 과연 정말 큰 숫자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성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도 좋지만 중소기업의 문제, 청년의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고용정책 수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과 계획을 같이 하면서 직업훈련 정책을 좀 가다듬어 가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원격 훈련을 많이 확대를 했어요. 원격 훈련 아시다시피 이제 그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집체 훈련이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원격 훈련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원래 사업주 훈련의 의미, 그러니까 사업주 훈련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나 채용 예정자에 대해서 직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하는 훈련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취지에 맞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업주 훈련은 대부분 개인의 어떤 수요 맞춤에 따라서 지금 이제 원격 훈련이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여러분 어떤 이제 영화나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 그 영화와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 과정 추천해 주죠. 그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원격 훈련 HRD 플렉스 사업이 좋죠. 그리고 MZ 세대의 입맛에 맞는 이제 훈련 프로그램인데, 이게 원래 사업주 훈련이 갖고 있는 어떤 방향과 취지와 맞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진단을 못 해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부터 좀 하고 이 방향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좀 다른 정책 보완을 할 것인지를 논의를 하자라는 게 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국민내일보험 카드제 아시죠? 국민내일보험, 그러니까 재직자 내일보험 카드제와 구직자 내일보험 카드제로 분리되어 있던 국민내일보험 카드제를 합쳤어요. 2021년에. 그리고 2022년부터 이제 국민평생직능법을 개정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훈련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수준도 강화하고 OECD에서도 굉장히 모범 사례를 삼고 있죠.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커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훈련에 대한 선택권, 특히 청구권, 권리로서의 어떤 훈련을 접할 수 있도록 개인 훈련 계좌를 도입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바우처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주 훈련의 원격 훈련 확대 부분은 그것과는 완전히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주 훈련의 성격이 개인 훈련 계좌제와 유사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수행 과정에서 이제 사실 이제 정책 거버넌스 측면에서 이건 좀 제가 봤을 때 좀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 이 정책 거버넌스가 사업 수행 기관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잘 안 이루어지고 실제로 이제 사업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 핵심 문제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시범 사업의 순효과에 관한 부분도 좀 실증적인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우선 훈련 기간 그리고 이제 선별된 훈련생을 모아서 훈련하면 기존 훈련에 보다 당연히 효과나 만족도가 높겠죠. 근데 그게 원래 진짜 그 훈련의 진짜 효과인가라고 뭐 경제학적으로
검증해 보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것을 이제 시범 사업의 결과를 본 사업으로 확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은 큽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이제 우리 정부에서 도입했던 여러 가지 시범 사업과 본 사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럼 어떤 방향을 가야 되겠느냐? 결국은 훈련이 여러 플레이어들이 협력해야 되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협력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중요하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 수단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따져보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디지털 그린 전환이 비단 이제 소수의 어떤 업종에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디지털 그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스킬들이 모든 직종, 다양한 이제 직종이나 이제 일자리에서 수요가 늘어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런 협력과 타협에 기반한 어떤 이제 직능 체제를 만드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질 수 있지만 여전히 그것이 해법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이나 덴마크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는데 그 나라들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직면을 했어요. 서비스 경제로 전환하고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면서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이제 하나의 우회로로서 이제 기업 맞춤형 직업 훈련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 제가 이제 앞서서 이제 협력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왼쪽 편에 있는 책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노벨 경제학을 수상한 그 엘리너 오스트롬의 유명한 그 공유의 비극을 넘어서는 책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이제 공유 어장이나 이런 어떤 이제 공유 목초지 같은 데서 어떻게 이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개인이 이제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이제 그 집합행위 문제가 생긴다는 아주 고전적인 이론을 이제 반박하는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엘리너 오스트롬이. 그래서 제목 자체도 컬렉티브 액션을 위한 이제 제도가 어떻게 발현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문제가 지금 디지털 그린 전환이 촉진되는 시기에 우리의 문제가 이것과 같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협력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이라는 관점에서 직능 정책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논의가 여기에 있죠. 집합적인 숙련 형성을 위한 정치 경제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바뀌어 왔는가에 대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이제 키 저작이라고 할 수 있는 문헌들이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너무 이제 그 훈련 참여율을 높이는 것도 좋은데 좀 사업주 훈련의 방향과 맞지 않은 이제 프로그램들 양산하는 방식은 좀 지양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비단 하나의 정부만이 하나의 고용노동부의 직능국 같은 이제 하나의 조직만으로 하기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협력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오늘 오늘 이제 저희 원장님과 이제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연구기관과 정부 그리고 이제 사용자 단체 역할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사용자 단체와 이제 협력해서 제도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건 제가 중소기업 지원 사업들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지원 사업, 어떤 성격의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네트워크 분석을 한 건데, 이 두 가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좀 복잡한데 요점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에 있는 이제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들은 대부분 이런 이제 규제와 혁신, 금융, 혁신이나 스킬 중심의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고, 일반적인 강소기업들은 그냥 이제 금융과 스킬 지원 중심으로 되고 있다. 이런 이제 분절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기업들, 그러니까 청년친화 강소기업 인증을 받는 어떤 중소기업 지원 사례가 실제로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살펴봤는데 실증적으로 분석해보는데 여기 보면 이제 별이 찍혀야 되거든요. 별이 안 찍혀요.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이제 효과 특히 이제 인증 형태의 어떤 지원 사업의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고, 이때도 제가 비슷한 결론에 사실은 도달을 했어요. 이런 이제 인력 양성 지원과 채용 서비스 이런 것들을 연계한 패키지 형태의 정책. 이것은 당연히 이제 고용노동부 내에서도 여러 부서들이 이제 협력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해법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문제와 새로운 해법, 핵심적인 내용은 역시 우리가 이제 이 문제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중소기업 문제, 청년 문제. 제가 이제 동료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해결 안 되는 문제만 연구하고 있냐고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문제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너무 새로운 어떤 이제 그 솔루션에 우리 좀
너무 집착하지 말자라는 일단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HRD 쪽에서 하는 이제 제가 뭐 HRD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HRD 분야에서 여러 이제 최신 동향들은 미국적인 상황에 맞는 정책들이에요. 대부분 유연 노동시장, 직무 중심 노동시장을 갖추고 있는 미국에서 먹히는 정책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앞에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어떤 우리 노동시장에 바로 이제 직선적으로 단순히 모방해서 수입하는 형태는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여전히 이제 구조적 문제에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들었어요. 이제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어떤 성과 공유제, 이거 이제 컨소시엄 사업 형태와 이제 결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대한상의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단계 직업교육 고도화를 위한 어떤 일학습 병행 제도를 이제 좀 입직자 중심에서 재직자 중심으로 돌리는 거라든지, SOJT를 이제 통해서 중견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테크니션을 양성하자라는 것. 그리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임금 직무 정보를 투명화해서 실제로 직무 중심 노동시장으로 가는데 좀 이제 활용해 보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숙련 정보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숙련에 대한 투자에 대한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나 이 거버넌스 부분, 단순히 규제 완화가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견제 장치도 있어야겠다라는 것. 그 부분을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고전적인 어떤 제도적인 견제 장치 부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얘기고요.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직능사업의 평가 부분도 인풋, 그러니까 투입 요소에 대한 어떤 평가보다는 실제로 이제 영향 평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긴 한데요. 지금 성별 영향 평가는 이제 환경 영향 평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직능 정책도 크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을 한번 모색해보고, 그렇게 되면 사업주단체나 이런 이제 KCCI의 역할도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협력을 같이 견인하고 고용과 숙련 모니터링 체계 관점에서 특히나 이제 사용자 단체의 역할이 큽니다. 그런 것들을 한다면은 제가 앞서 얘기했었던 디지털 그린 전환 시대 일반 스킬 형성을 위한 공유 자원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떤 이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채용 트렌드나 이런 거를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의 맥락과 그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좀 포괄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킬에 대한 모니터링도 굉장히 좀 포괄적인 그 스킬셋을 중심으로 가자라는 게 제 말씀이고요. 실제로 많은 이제 조직들, 특히 이제 선도 조직들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뇌과학이나 인지심리학 등의 이제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표준화된 시험이라든지 어떤 이제 굉장히 이제 세분화된 진단 도구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이제 스킬셋 조사하는 것들, 제가 이제 세데포프 연구를 인용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스킬셋은 26개 정도밖에 안 돼요. 26개 정도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책 방향을 설정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논의 수준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재직자 훈련의 어떤 오랜 문제, 현장과 유리된 어떤 이제 교육 훈련의 문제, 이것에 이제 그 노동연구원의 조성재 박사님, 제가 뭐 존경하지만 굉장히 이제 숙련 제거와 탈동조화되는 어떤 현상, 굉장히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과 유리된 어떤 이제 그 혁신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이제 단순히 이식하는 형태로 가면 교육 훈련도 현장의 요구와 괴리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기업 맞춤형 훈련,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어떤 범용형 교육 훈련, 디지털 그린 스킬을 이제 양성할 수 있는 범용형 교육 훈련의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진단을 해서 이 둘 간의 어떤 조합을 어느 쪽으로 둘 것인지를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기업 맞춤형 교육 훈련이 저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앞에서 정의를 했지만, 그래서 이 의미와 성과에 대해서 조금 더 천착을 해보자, 합의를 이끌어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려운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뭐 이 부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핵심으로 다시 요약해드리면, 현재 이제 기업 직업 훈련, 사업주가 제공하는 훈련 같은 경우에 엔지니어 주도의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서 생산 현장과 노동 과정이 재편되고, 거기에 맞춘 어떤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이제 프로그램 이식 형태로 많이 제공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 훈련에 동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스매치가 생기는 거예요. 반면에 새로운 직업 훈련 같은 경우에는 스킬을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을 일단 만들자는 거죠. 스킬을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면 교육 훈련의 문제도 상당 부분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자발적인 어떤 혁신이 일어난다라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국민 경제 역동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동시장과 일터의 현실에 대한 설명과 관련 주요 정책 흐름을 설명 후 힘들고 더디지만 기업 직업 훈련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유기락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본부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를 모시겠습니다. 기업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사례에 대하여 대한상공회의소 디지털 아카데미 TF팀 이상진 팀장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이상신이라고 하고요.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 관련돼서 이제 저희 선도기업 아카데미 사업의 이제 사례를 좀 소개하게 됐는데요. 발표에 있어서 이제 기업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방향이라는 이제 주제에 맞춰서 저희 이제 대한상의가 이제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사업을 이제 정부와 설계하게 된 배경과 그다음에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가 이제 운영하면서 체감한 내용들을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직업 훈련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이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어온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이제 직업 훈련의 주체와 기업의 요구 기술 간의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 적재적소에 필요한 이제 인력 양성 부족이라는 문제가 좀 미스매치의 이제 화두가 되어 왔었는데요. 제도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죄송합니다. 정부가 이제 공급자 중심의 물량 배정으로 이제 수요 공급을 이제 통제하였다라고 하면은 2008년 이후부터는 이제 계좌제가 도입이 됨에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훈련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년 이후부터는 실업자나 재직자 등의 이제 계좌제가 통합이 되고 이제 그 대상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급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현재 이제 수요자 중심의 훈련을 이제 표방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제 공급자 중심의 훈련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산마 사업이나 기업 수요 맞춤형 사업 등 같은 이제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훈련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제 훈련 과정을 개설 운영하다 보니 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이 이제 제한적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훈련 분야에 있어서는 최근에는 이제 기업 중심의 훈련이 이제 KDT 등 이제 확대되는 추세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자라고 하면 이제 디지털이나 첨단 산업 등의 이제 발달과 인구 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이제 적시성 있는 인력 수급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일자리 시장의 변화를 좀 일으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한 필요성이 이제 언급되어도 이제 스마트 훈련에 있어서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이제 활발한 도입이 이제 훈련 방식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제 문제나 이슈 등을 줄이거나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기술 기능이 필요한 기업 중심의 훈련이 설계되고 기업 참여를 위한 운영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업 수요 기반의 훈련이 요구된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부터는 저희 선도기업 아카데미 사례에 대해서 조금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 선도기업 아카데미 사업은 2021년 9월부터 이제 KDT 내에 이제 한 유형으로 좀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되게 됐습니다. 최초의 본 사업은 2021년 초반부터 조금 협의가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업의 ESG 확산 및 청년층 인재 개발을 위해서 우수 훈련 프로그램을 이제 더 많은 청년층에게 제공하자는 취지로 조금 기획이 되었고요. 수차례 이제 협의나 논의를 통해서 고용부 KDT 사업 내 선도기업 아카데미 유형으로 탑재가 돼서 운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마 기업의 참여 목적이라고 조금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정부의 청년층 인력 양성 정책과 이제 기업의 ESG 방향이 부합된다라는 측면이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해당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 양성 제공하자라는 취지가 결합된 결과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 체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체계는 고용노동부가 이 사업의 주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은 선도 기업이 이제 훈련 운영을 총괄해서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 대한상의 같은 경우에는 운영 지원 기관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지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이나 기타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업 발굴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운영 지원 이 선도기업 아카데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운영 지원 기관 역할을 다른 협단체나 아니면은 운영 지원 기관 역할까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 운영 지원 기관이 없이 또 참여하시는 선도 기업들도 계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요 역할을 기관별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선도기업 같은 경우에는 훈련과정 개발,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총괄 주체입니다. 훈련과정 개발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고 훈련 운영에 있어서도 모집이나 선발, 그다음에 훈련과정 지원, 그리고 특히 이제 기업 자원 활용 부분에 있어서도 주도적으로 좀 설계를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생들에 대한 취업 지원도 담당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운영기관 같은 경우에는 본 사업에 이제 필요한 그 참여 기업을 발굴하고 이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훈련 제도나 참여 방법 등을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제 참여를 이제 참여하고 계시는 선도 기업에게는 저희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아카데미 사업에 대한 기업별 훈련생 모집이나 홍보 지원을 병행을 하고 특히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와의 행정 업무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 지원 기관 역할로서 저희가 HRD넷에 대한 전반을 관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본 사업에 참여하시는 데 있어서 이 아카데미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기업 간담회나 설명회 그리고 훈련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서 기업들이 조금 더 본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제 조금 깊이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저희 대한상의가 운영하는 K-테스트나 아니면 취업 역량 강화 교육, 취업 컨설팅 등을 선도 기업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파트너 기관이 있는데요. 이 파트너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직접 훈련 운영을 100% 진행하시는 게 어렵거나 이제 기업 인프라 활용 등에 이제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파트너 기관 등과도 이제 협업이 가능하신 구조로 좀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대한상의하고 같이 이 사업을 참여하고 계신 기업은 현재 약 22개 기업이시고요. 이 외에도 저희 외에 이제 단독이나 아니면 다른 협단체 등과 참여하고 계신 기업이 한 17개 기업 정도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선도기업, 저희 상이랑 진행하시는 선도기업의 이제 훈련 분야로는 AI나 클라우드, 빅데이터, AR, VR 등이 있고요. 이제 반도체 등의 이제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과정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현재 연간 훈련 규모는 약 6천 명 정도인데요. 기업별로 한 100명에서 1,200명 정도의 규모로 좀 차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한 2년 동안 이제 2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조금 운영을 지원하면서 그러니까 실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과정을 개설할 때의 지원율은 평균 한 300% 정도가 되고요. 많게는 10대 1 이상 나오는 기업도 있으셨는데 극히 일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도 탈락률에 있어서는 조금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평균 중도 탈락률이 약 2% 내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상공회의소가 이제 인력개발원에서도 훈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인력개발원에서 진행하시는 중도 탈락률이 이것보다 훨씬 더 상회한다는 점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유의미한 데이터라고도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족도에 있어서도 HRDN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균 4.5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취업률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22 올해 2월 이전 수료생을 대상으로 이제 한정해서 조금 뽑아봤는데 95%에서 60% 정도 사이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숫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아직 기간이 이 사업을 진행한 기간이 조금 짧다 보니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에 대한 수료생에 대한 데이터라고 좀 그걸 고려를 해서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그 선도기업 아카데미 사업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좀 특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나열을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른 훈련 기관의 중심의 이제 훈련과 조금 비교된다라는 내용이라고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기업을 중심으로 훈련이 운영된다라는 점인데요. 이제 특히 이제 해당 산업 분야 이제 대표성이나 전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참여를 하다 보니 그 기업 중심의 훈련으로 좀 운영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저희 같은 운영기관이나 훈련기관 등이 이제 협업, 지원하는 역할로 지원하는 이제 구조로 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이 직접 훈련 과정을 설계한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뭐 기존에도 이제 기업이 훈련 과정에 대한 설계에 참여를 많이 하셨겠지만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기존에는 이제 훈련 기관이 이제 기업 수요를 반영해서 뭐 수요 조사나 FGI 등을 통해서 이제 이 과정을 설계했다라고 하면 이 아카데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직접 훈련 과정을, 그러니까 특히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그 기업이 직접 훈련 과정을 설계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실제 현업에서 적용되는 기술 기능 기반의 실습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실제 선도 기업이 보유한 로우 데이터나 현장에서 개발 사용 가능한 프로젝트를 저희 교육 과정에 좀 적용해서 실습을 진행한다라는 점입니다. 네 번째에 있어서는 저희 해당 분야의 이제 전문가가 훈련에 직접 참여한다라는 점인데요. 그 실질적으로 이제 산업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한 전문가가 저희 뭐 교강사나 아니면 프로젝트의 특강 아니면 멘토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 과정에 참여를 하시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졌던 이슈들을 학생들한테 전달을 하다 보니 학생들의 만족도가 조금 높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특징들은 뭐 종합해서 본다라고 하면 과거에는 기업이 훈련 보조자 역할로 이제 훈련에 참여했다라고 하면 이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이 현장을 반영해서 훈련 사업의 주체로 조금 역할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점이 조금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선도기업 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그 훈련생이나 기업의 반응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현직자가 이제 훈련에 참여를 하다 보니 학생들의 만족도가 조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직접 수행했던 프로젝트를 모디파이 해가지고 저희가 적용을 하다 보니 학생들이 훈련을 받고 나서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향상되는 측면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경쟁력도 높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기업에서 직접 현장에서 수행했던 프로젝트들을 적용하다 보니 뭐 기업 입장에서 재교육 비용이나 기간 등이 감소가 되고 그다음 유사 업무를 수행했을 때 좀 빠른 적응력이 장점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 훈련을 이제 기업과 저희가 이제 훈련을 진행을 하면서 조금 애로 사항이 있었다라고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훈련 사업에 있어서 정부와 같이 병행하는 거는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적 역할로의 참여는 기업이 다양하게 해왔다라고는 하지만 기업이 직접 훈련 주체로서의 참여는 아마 처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이제 뭐 기술의 변화나 이제 프로젝트 등이 지속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 그거에 대한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서 자체 교육을 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정부와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러한 훈련 내용이나 프로젝트 등의 실시간 반영에 조금 제약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선도기업 아카데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훈련 운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은 주고 있긴 한데 뭐 전체 훈련 시간의 변경이나 커리큘럼을 일부 바꾸는 거에 있어서는 변경 심사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변경 심사 절차가 조금 제한적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런 변경을 통해서 훈련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데에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다음은 이제 과정 개설률이나 뭐 취업률 등의 이제 성과적 평가 요소로 인한 부담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취업률이나 모집률, 수료율 같은 경우 이제 그 성과적 평가 요소로 인해서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평가 요소에 대한 부담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취업 지원 부분은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뭐 채용을 중심으로 이제 업무가 영위되고 있는 사업이 영위되고 있는 상황인데, 역으로 이제 취업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기업에서는 이게 생소한 영역으로 조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수행하는 데 조금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융합형 훈련의 제약이라고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 실제 현장에서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나 아니면 개발자, 비개발자 간에 협업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저희 KDT 같은 경우에는 그 아무래도 훈련 기준이나 절차를 따르다 보니 그 과정이나 직종 단위로 훈련 과정을 심사, 승인, 운영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업에서 진행하였던 프로젝트를 반영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융합 프로젝트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프로젝트를 반영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제약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참여 희망 기업의 지원책 부족 인식인데, 이거는 저희 운영기관의 역할을 좀 더 보완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선도기업 아카데미 사업을 각 기업들에게 안내를 하고 이제 참여를 요청을 드리고는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사업 목적이나 취지 등에 공감하고 이제 참여를 희망하고는 있긴 하지만, 이러한 직업 훈련이라는 영역에 대한 경험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참여 부족, 그러니까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한 참여의 소극적인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는 이제 첨단 산업 분야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나 바이오 기업들도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참여를 요청드리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사업의 아이덴티티를 확정을 하고 이제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추세이고요. 그 본연의 사업에 대한 안정화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이러한 선도기업 아카데미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아직까지는 기업 자체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여건이 부족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기존에 이제 운영 개선이라고 좀 표현을 해봤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애로사항이나 기업들이 느꼈던 내용들을 위주로 저희가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행정적이나 운영적으로 지원 방안 마련을 조금 보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현재 기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직업훈련에 대한 행정적이나 운영적에 있어서 이러한 전문성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행정 부담을 좀 완화해 달라거나 뭐 참여 지원을 위한 운영 기관 등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냐, 아니면 파트너 기관을 선정하는 거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파트너 기관을 본인들과 연결해 줄 수는 없냐라는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사업을 그 선도 기업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들에게 안내를 하고 기업의 참여를 요청을 하고 있기는 한데, 사업의 제도나 참여 방법, 심사 절차 등을 안내를 하는 거에 국한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과정 설계를 어떻게 하셔야 되고, 뭐 프로젝트는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고 실질적으로 훈련 과정은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컨설팅 역할까지도 조금 저희 운영기관이 그 수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었고요. 그 다음에 참여 기업을 위한 훈련기관 등의 인프라 활용 지원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업 현장에서는 이런 양성 훈련에 참여의 제약 요소 중에 하나가 그 기업의 시설이나 설비를 활용하는데 장시간 활용하다 보니 제한이 된다라는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기업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한 인프라를 보유한 이제 전문기관 등과 좀 연계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이러한 전문 인프라를 보유한 훈련 기관들과도 좀 지속적으로 연계를 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면 어떨까 했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구조를 구축한다라는 전제는 그 연계 과정에서 이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한 훈련 기관이 조금 선발될 수 있는 그런 검증 절차도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운영권 및 조기 사업 연속성 보장이라고 기술을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KDT 유형의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 기간이 3년이고요. 그다음에 유효기간 만료 한 1, 2개월 전에 별도의 이제 사업 신청이나 심사 후 추가 운영 가능 여부가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다음 연도나 아니면은 중장기적으로의 이제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3년 동안의 훈련 사업 승인 기간 이후에 또 사업을 운영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 이제 그거에 대한 조금 애로사항을 잠깐 기업의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을 표현하셨었는데요. 뭐 대안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한 3년의 기간 중 최초 1, 2년의 기간 동안 일정 부분의 성과가 충족된다라고 하면 조기의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 훈련생 채용 지원을 위한 포괄적 시스템 구축이라고 좀 기술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이제 본 사업에 참여하는 거는 그 청년층에게 이제 실무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 있는 인재 배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취업 지원에 있어서는 기업의 채용 수요를 파악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생소하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해당 산업 분야의 다양한 기업이 이제 채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업하고 훈련생 간의 그 매칭 시스템이 구축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하고 6번째는 조금 맥을 좀 같이 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KDT 사업, 그 선도기업 아카데미 사업이다 보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활발한 홍보나 아니면 인식 제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인력개발원이나 아니면 저희가 운영하는 KDT에 참여 중인 훈련생을 대상으로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그 직업훈련이나 아니면 KDT에 대한 인지도가 조금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학생들에 대한 그 청년층에 대한 홍보 활동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뭐 참여 유인을 위해서는 뭐 학점 연계 등에 대한 그 대학교와 그 기업 간의 학점 연계 등에 대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어떨까 했고요. 훈련 방식이나 방법 등에 다양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희가 과정 단위나 직종 단위로 훈련 과정이 승인되고 운영되다 보니 융합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 방식이나 방법 등에 있어서도 다직종이나 아니면 개발자나 비개발자 간의 협업 훈련 형태도 도입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업과 협업이 가능한 역량이 있는 훈련 기관을 그러니까 파트너 기관이라고 하죠. 이런 파트너 기관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의 선정이나 참여 기준도 마련을 해서 가능하다면 이러한 역량 있는 기관들의 풀을 구축을 하고 기업과 연계해 줄 수 있는 구조도 좀 구축이 됐으면 어떨까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는 표는 그간 저희 대한상의하고 참여하고 계신 기업들의 이제 기업과 이제 프로그램 분야를 나타내고요. 아마 자료집에도 있다 보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선도기업 아카데미 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요.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기업 중심의 훈련 과정 설계, 운영 등 기업 참여가 확대되어 운영되는 디지털 선도인력 아카데미 사업의 특징 및 사례 제시 후 사업 고도화를 위한 운영 개선 사항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상공회의소 이상진 팀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부 순서를 마치고요. 잠시 자리 정비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휴식 후 3시 30분부터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